안녕하십니까. 건축사와 함께 만드는 명품 주택 체험하우스의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산 좋고 물 맑은 산청주택에 이어서 경사지에 새로 계획한 곤지암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 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땅이고요. 지역 지구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계획관리지역에 있는데요. 이번에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아시다시피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 여타의 전원주택 대지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실 땅은 일부는 대지인데 일부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 밭이죠. 이런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대지인 경우, 오늘 같이 이제 답이 있는 경우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토할 땅은 대지 면적이 약 380평 정도 되고요. 대지가 동서로 길인데 서측에 4m 도로가 있고 동쪽으로 경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저차가 약 7.5m. 7.5라는 게 아마 딱 숫자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층을 3m 주택인 경우에 3m로 잡는다고 하면 2.5층 정도의 제일 밑에서부터 주택을 믿는 상단까지가 2.5층 정도의 높이차가 있는 경사지가 되겠습니다. 이 설계의 가장 큰 관건은 경사지를 어떻게 극복해서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법규를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40%, 건폐율 40%까지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대지 면적의 40%니까 약 152평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100%. 요 용적률이 산청은 80%였는데 광주는 지금 100%이거든요. 이게 각 지역마다 건폐율도 그렇고 용적률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계나 땅 매매하시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해당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뭐 최근에 또 이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라는 지역이 또 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125%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저희 땅은 해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단독주택은 뭐 전국적으로 다 당연히 허용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40%에 100%로 하고 단독주택은 건축 가능한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대지 안의 조경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땅에는 굳이 법적인 조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도로와의 경계선인 건축선과의 이격거리를 이 또한 각 지자체별로 또는 용도별로 다르게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확인하시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건축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요. 건축선에서는 1m를 띄워야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0.5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의 경우고 여타의 용도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사실 전원주택은 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늘 검토하는 주택이 7, 80평 정도가 되는 주택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는 50제곱 이하까지는 주차가 없어도 되고요. 50에서 150제곱까지가 한 대, 150제곱을 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를 더한 대수를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다음 이 이후에 또 다른 부지에
검토를 하다 보면 150을 초과하는 100제곱당이 아닌 67제곱미터당 한 대를 추가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또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차이가 7.5m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분명히 성토를 해야 되고 또 성토를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은 또 이제 땅을 깎는 절토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발 행위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해서 50cm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즉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개발 행위 허가 이렇게 두 가지 인허가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처음에 보신 대로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또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전용도 받아야 됩니다. 통상은 저희가 이제 건축 허가와 함께 저희는 보통 이제 해당 지자체 근처에 있는 토목 설계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데 그곳에서 개발 행위와 농지 전용 허가를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개발행위, 농지 전용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은 그냥 개발행위라는 이름으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법규이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는 사실 이 높이 차이가 그렇게 실감나게 전달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 앞에 있는 차량의 사이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저 뒤에 석축 있는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경사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쁜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이번 설계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잠깐 보시면 이제 대지는 여러 가지 부정형의 삼각형 모양이 막 결합된 부정형의 대지이고요. 동서로 길고 동서로 길면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형국의 대지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도로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서쪽 도로에서 주차장을 해서 경사를 따라가서 건물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있는데 아까 사진에서도 보듯이 남쪽이 약간 산 모양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남쪽이긴 하지만 햇볕이 그렇게 잘 드는 그런 남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전망은 서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채광을 위한 남쪽과 조망을 위한 서쪽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이 대지에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 또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채광과 조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대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지의 상황을 분석하고 법규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어서 건축주께서는 과연 어떠한 집을 원하시는지 설계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주는 인근에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본인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요. 서울에 물론 집이 있기는 하지만 출퇴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점차 이제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광주 쪽으로 이주를 하셔서 회사 가까운 곳에서 집을 짓고 생활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이제 70평에서 80평. 지난번 산청주택에서는 이제 스탠다드에 가까운 30에서 35평 내외의 주택이라면 오늘은 조금 여유 있는 70평에서 80평 사이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대지 분석에서도 보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대지의 경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쪽의 전망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남쪽의 채광과 서쪽의 조망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할 것인지, 이 건축주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고, 또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된 그런 포인트입니다. 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집주인, 건축주의 삶을 담아주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서 건축주의 삶은 어떤지, 가족관계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부모님이 따로 거주는 하시지만 가끔 이제 집에 오셨을 때 주무시거나 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모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부 두 분이 생활하는 주 공간, 또 부부의 침실 이런 공간 필요하고, 또 자녀가 지금은 대학생으로 밖에 나가 있지만 방학 때나 또 가끔 집에 왔을 때 또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3대가 각기 필요할 때는 서로 모여서 소통하기도 하지만 또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 동선상 또 서로 정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분리를 또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현대 생활에서는 각 방들이 안방, 거실, 주방 이렇게 기능적으로 다 따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특히 이제 전업주부께서는 낮에 주로 거실과 주방, 식당에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설계되는 주택들은 보면 집의 중심이 거실 또는 주방과 식당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집 전체의 가장 면적도 많이 할애하고 디자인상 가장 중요한 곳은 거실, 또 주방, 식당 이렇게 되고, 거실하고 주방, 식당은 오픈형으로 조금 시원한 공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주방에서는 요즘 들어 더욱더 주방의 어떤 디자인, 인테리어 여러 가지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가장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아일랜드, 대면형 주방이고요. 주방에서 거실에 있는 남편 또는 다른 식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주방 자체가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련된 그런 주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실내에 조그만 헬스클럽까지는 아니지만 운동기구를 놓고 할 수 있는 운동실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 가끔 집에서도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 독서나 이런 것을 위한 서재도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요새 설계하다 보면 각 방들이 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집 전체 규모도 있고 수준도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도 좀 크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다 보니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70평에서 한 80평 정도의 주택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독특하면서 개성 있는 외관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사실 독특하면서 개성 있는 외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들을 하실 건데, 어쨌든 나만의 주택, 나만의 개성 있는 내부 평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외관, 경사지 활용 부분도 그런 개성 있는 독특한 주택을 원하셨습니다. 대지를 분석하고 주어진 상황을 분석을 해봤고요. 법규도 체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가 어떤 집을 요구하시는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과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건물을 디자인하고 풀어나갈지 평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사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대지의 높이에 따라서 건물을 3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누고요. 이제 제일 낮은 쪽이 진입부, 그다음에 중간 부분이 주생활 공간, 가장 높은 부분이
부부간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사적인 공간,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각 존을 반층 반층 또는 3분의 1층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공간의 변화를 주고 그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도로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건물 앞에 진입 마당에 도달합니다. 주차장에서 진입 마당까지도 한 3분의 1층 정도, 1m 정도를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진입 마당에서 다시 한두 단 또 올라서면 현관 앞에 포치. 현관에 이제 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약간 중간 공간이 되겠죠. 포치를 지나서 현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새는 현관 옆에 현관 창고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많이 만드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건을 놓고 신발을 벗고 안에 홀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부모님 공간.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조금 연로하시기 때문에 도로에서부터 공간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한 좀 짧게 만들려고 해서 현관 바로 가까운 곳에 부모님의 침실을 만들었습니다. 침실 앞에는 한국식의 좌식 공간도 조금 구성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주무시다가도 화장실에 가시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의 욕실, 이렇게 부모님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몇 발자국 한 계단 몇 칸을 올라가면 이제 부모님 방하고 자녀 방 사이에 썬룸, 그래서 외부 공간, 툇마루 같은 기능을 하는 외부 공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거기를 또 몇 단 올라가면 대학생 자녀가 머무는 자녀 공간. 자녀 방 안에는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침실 안에 한 60cm 정도의 스텝업 공간을 두어서 책상과 생활하는 레벨하고 잠자는 레벨의 구분을 두어서 안에서 작은 방이지만 조금 더 다양한 공간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방 앞을 지나서 다시 또 서너 단을 올라가면 이 집의 제일 중요한 공간인 거실과 주방, 식당 공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실하고 주방, 식당은 뭐 최초의 건축주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디자인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디자인하다 보면 주방, 식당의 아일랜드 식탁을 어떻게 둘 것인가, 거실에 소파 방향으로 둘 것인지, 이 집처럼 외부 정원을 향할 것인지가 항상 고민되고, 뭐 어떤 분은 소파 방향, 어떤 분은 정원 방향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여러 번의 검토와 회의 끝에 정원 방향으로 두자. 그것은 시선을 거실하고 주방, 식당, 주방, 식당에서는 정원 방향이 메인 시선이 되고, 거실은 물론 외부를 보기도 하지만 거실 전면에 TV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시선의 방향을 약간 다르게 해서 하루 안에서도 조금 더 덜 지루한 그런 시선 처리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식당 옆에 다용도실을 두어서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또 요새 팬트리 공간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집에서는 팬트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다음에 또 소개드릴 프로젝트에서는 다용도실의 팬트리 공간이 조금 더 크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다용도실 내부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서 다시 3칸, 4칸 정도를 올라가면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실에서 거실로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방, 식당, 거실, 체력 단련실까지가 크게 보면 하나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 남편이 운동할 때 또 주부가 주방에 있을 때도 서로 계속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안방까지는 상당히 여러 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대지의 경사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안방하고 거실은 높이 차이를 좀 많이 두어서 안방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러한 공간 구성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있고 또 이제 서재 공간이 있고 침실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를 각기 별도의 방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서 조금 넓고 여유롭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전적으로 사용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호텔 같은 데를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방을 구분하기보다는 공간을 구분해서 각 기능을 주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인테리어 컨셉을 주어서 조금 넓은 느낌을 주는 이런 이제 호텔 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색다른 느낌의 방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안방 안에 여기도 욕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면의 구성은 그런데 요 말씀 설명드린 거를 단면도라는 도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면도는 사실 평면도는 이제 뭐 훈련을 안 하시고 전공을 안 하신 분도 알아보기가 쉬우실 텐데 이제 요 단면도는 조금은 알아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각 방의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되며 높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는 사실은 평면도와 함께 이 단면도도 굉장히 중요한 도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각 방의 높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도면상 제일 왼쪽에 보면 침실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부모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간에서 다시 썬룸 앞에 자세히 보시면 계단이 한 3칸 정도 있죠. 그래서 이제 썬룸을 지나서 또 몇 칸 올라가면 자녀방인 침실 2. 거기서 또 몇 칸 올라가면 거실하고 주방 공간. 또 거기서 몇 칸 올라가면 체력 단련실. 이렇게 각 방과 높이가 물 흐르듯이 한 번에 너무 지루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조금씩 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경사지를 극복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 도면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 단련실하고 안방은 평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높이 차이도 주고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분을 해서 프라이버시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방에서 체력 단련실과 거실 상부의 지붕으로 나가게 되면 그 지붕에서 또 서쪽에 멋진 조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측에 보시면 이제 그게 석축을 표현한 건데 대지를 약간 절토를 해서 안방 주변에도 조금은 정원과 같은 공간을 만들도록 하였고 요것은 요 다음 편 스케치업과 외부 공간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면을 3D로 바꾸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경사지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도면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3D 동영상을 보시면 경사지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건물이 변화되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라고 해야죠. 우리나라 한국 건축에서 가장 멋있는 건축이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는데 이제 건축을 전공한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유흥준 교수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석사가 멋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집처럼 경사지를 올라가면서 다양한 시각과 건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배치에 있습니다. 저희 곤지암 주택도 물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감히 경사지를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시선 처리를 하고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상층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산 꼭대기 좌측에 도로가 있고 또 개울이 있습니다. 건물의 입구를 보면
이제 건물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경사지를 올라갔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출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시선을 따라서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에서 건물의 출입구,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대문에서 보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1층, 2층 이런 시각적인 레이어를 만들어서 밑에서는 저 위에 여기가 이제 부부의 프라이빗한 침실인데 1층에서는 잘 보이지 않도록 천천히 올라가면서 공간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마지막에 저쪽 부부 침실까지 올라가도록 이러한 시퀀스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차가 멋있기는 하지만 이 집 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내려서 몇 단 올라가면 이렇게 현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관의 포치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우산도 접고 이런 공간이 현관 앞에 포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올라가면 여기가 이 건물의 메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실과 주방 앞에 데크. 그래서 여기 또 벽은 그 위에 층에 뭐가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또는 시각적으로 차단을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도 하고 건축적으로는 또 다음 공간에 호기심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한 번 더 올라오면 부부 침실 앞에 정말로 부부만이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고요. 옆에 보시면 2층에 부부 침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이 데크는 온전히 부부만 사용할 수 있는 2층 데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건물 이름을 좀 멋지게 지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어드리기도 하고 건축주께서 직접 건물의 이름을 만들어 오시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가볼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침실, 거실 앞 공간, 저 밑에 주차장과 도로, 개천까지.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건너편에 경치가 실제로 잘 보이진 않는데 실제에 올라가서 보면 저 건너편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침실이 있는 레벨 3, 거실과 주방이 있는 레벨 2, 현관, 또 부모님 공간이 있는 레벨 1,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주차장, 이렇게 경사지를 따라서 걸어 올라오면서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반대편 모습이고요. 요 뒷부분은 또 경사지 건너편 산에 또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가 처리는 조금 더 단순하게 했고, 이렇게 보시면 부모님 공간하고 자녀방 사이에 썬룸을 만들어서 실내와 실외의 중간적인 지점으로 또 약간 햇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위에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보는 모습이고, 사실 이런 건물은 다른 건물과는 달리 한 번에 건물 전체가 보이지 않다 보니 이렇게 3D나 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건물의 형태를 알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람이 걸으면서 느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어떤 시각적 즐거움이 있는지 이거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보여드린 것과 함께 저희가 만든 동영상 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